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 나의 삶, 나의 시. 오늘은 이유발 시인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발 시, 참고로 이유발 시인은 지금 안동에 계시고 새벽같이 오늘 날씨도 구전데도 불구하고 부른 천리를 달려 오셨습니다. 시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길은 어때요? 오늘 좀 막히긴 했지만 그런 대로 괜찮아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제가 이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혼자서 무진 애를 좀 썼습니다. 이 스튜디오를 완성하고 오늘 첫 게스트로 우리 이발 시인이 이제 테이프를 끊는데 오늘은 아마 좋은 얘기가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발 시인이 새 시집을 상제를 했는데요. 그 전에 잠깐만 이발 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59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셨고요.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9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됐죠. 네. 30년 전에 이제 현대시학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시집이 지금까지 한 3권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첫 시집이 모노드라마의 꿈, 두 번째 시집이 바람이 머물지 않는 집, 그 다음에 요번에 최근에 아주 따끈하게 좋은 제목으로 이 시집이 나왔습니다. 지난밤 내가 읽은 문장은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시집입니다. 시인동네 시인선 149번째로 이렇게 출판된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어렵지 않게 이 책을 사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산문집이 있습니다. 된장 담그는 시인이라고 하는 좋은 산문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났고요. 그다음 평전이 있습니다. 이육사가 있다 라고 하는 평전 있는데 왜 이육사 평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냐면 이발 시인은 지금 현재 이육사 문학관의 사무국장으로 근 10여 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사말이 이제 끝났는데요. 우리 그 독자들을 향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유튜브 형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흥분도 되고 또 어떤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고 문학TV 실크로드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뭐 고맙고 지금 독자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는 저도 이제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 좀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발 시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또 한때는 또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을 오래도록 하셨잖아요. 젊을 때부터. 제가 시골 영양이라는 경북 영양인데 거기는 사실 굉장히 촌동네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는 강원남도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이제 시족사회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이제 우리 또래들이 많아서 뭐라 그럴까요? 요즘 같은 이제 치맛바람 같은 그런 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집 교육열. 그렇죠. 누구 집 아들은 뭐 예를 들면 대구로 유학을 갔다, 서울에 갔다, 뭐 안동에 갔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어머님도 아마 그 지기 싫었는지 저를 무작정 하여튼 그 서울에 이제 큰 집에 서울에 계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학을 서울로 이제 가게 됐죠. 그리고 난 뒤에부터 이제 계속 이제 뭐 적응을 못해서 또 중학교 때 내려왔다가 다시 또 대구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고 이래서 서울 생활은 한 35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서울 영양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일생이 바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침이 심한 그렇죠.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첫 시집이지 모노 드라마의 꿈, 제가 기억하기를 한 5년 정도 됐나요? 이 시집이 나온 지가 한 20년, 25년 이렇게 됐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 부분들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바뀌고요.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첫 시집이 이제 그 출판될 때만 하더라도 이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적 세계는 모더니즘적인 경향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모아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테고요. 어느덧 이제 거처를 안동으로 옮기고 정착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생활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시집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참 그 세 번째 시집이 제목이 참 좋아요. 이거 붙일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거는 여기 이제 수록된 꽃의 세상이라는 시 중에 이제 지난밤 내가 읽은 문장 사람이었다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이제 뭐 원래 이제 시집 제목을 정할 때는 뭐 상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원하는 또 제목이 있고 또 출판사 쪽에서 또 원하는 또 제목이 있죠. 그래서 타협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제 뽑는데 저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저도 뭐 흔쾌히 오케이를 한 제목이에요. 제가 좀 부끄럽게도 이제 우리 이발 시인이 특별히 이제 저를 지목해서 뒤에 좀 해설문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원고를 봤는데 제목이 지난밤 내가 읽은 문장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원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절묘하게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지을 수 있었을까? 좀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자, 세 번째 시집의 의미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좁혀가서 얘기를 하면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첫 시집은 사실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출간을 했었고, 그리고 일단 사실 서울이라는 그 도시는 제가 이제 뭐 촌놈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표처럼 떠도는 그런 삶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노력은 많이 해봤지만 도저히 정착을 할 수 없는 그런 뭐 환경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첫 시집은 굉장히 좀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슬픔이나 뭐 우울 같은 이런 그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도시적 우울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아까 항상 이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도시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겪은 그런 일상이나 뭐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좀 뒤에 그 해설을 쓰신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좀 약간 우울한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이 두 번째 시집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안동 내려가서 이제 뭐 얼마 있다가 이렇게 출간한 시집이에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시집부터 조금씩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는 뭐냐면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마음적인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아마 그런 이미지들이 또 많이 또 당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 보면 이제 꽃이 피었는데, 자, 꽃도 여러 가지 꽃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꽃이라는 것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이미지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이 말을 걸 수도 있고 또 꽃이 또 내한테 또 말을 또 던질 수도 있고 제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 자연과의 어떤 교감이 굉장히 폭이 많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어떤 그런 그 시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이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화 과정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사람마다 다 성정이 틀릴 겁니다. 도시화가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시골에 어떤 정서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내재화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 이유열 시인은 그 후자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도시라고 저도 이 공간이 뭐 이 도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도시라고 하는 이 공간은 물론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만은 여기는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부터의 이 일종의 탈피 뭐 이렇게 본다면 정서적으로 꽤 안정을 도모한 시집이 바로 이 세 번째 시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세 번째 이제 시집의 골격이라 그럴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렇게 사람이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의 자연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고, 이 세 번째 지금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살면서 옆집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할배 할매들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 이제 그 뭐 막걸리 한 잔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내기 하고 난 뒤에 오면 이제 막걸리 한 잔 하러 오라 그러고 그러면 가서 이제 막걸리 한 잔 같이 하면서 듣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가 도시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제 시중에 이제 그 뭐 시간놀이에 이제 후평할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제 태코지만 후평댁 이렇게 되죠. 태코지만 이제 그 우리 마을에 일어났던 뭐 사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자 했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세대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은 끝이 없죠.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할배 같은 경우도 거기 시에 이제 그 좀 표현해 놓은 게 뭐냐면 이제 담장 너머에 이제 예를 들면 카네이션을 이렇게 매년 이제 그 받은 카네이션을 빨랫줄에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지를 보면서 아 정말 그 느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짠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부모의 제가 이제 살면서 부모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른 타인에 의해서 부모라는 생각을 또 접근을 했을 때 느낌이 진짜 뭐 같은 부모지만 근데 좀 많이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해 가서 뭐 불효자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가슴이 막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집에 담긴 것들은 거의 사람 이야기가 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뭐 해설 직접 써주신 우리 주병희 시인도 뭐 제목을 사람의 시작을 하고 이렇게 정했던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하는 과정을 일평생 겪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이휘걸 시인은 비로소 이제 부유하는 삶, 방황하는 삶에서 사람을 발견하는 그런 단계, 환경으로서의 안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집. 자,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자, 우선 제 프로에서 시인의 육성으로 시 한 편씩 이렇게 낭송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금낭화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좀 청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금낭화 이위발 당신에게 가기 위해선
당신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문이 열린다는 것을. 땅에서 바람으로, 하늘에서 구름으로 만들어져 온 것. 그 속에 당신의 무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게서 연분홍 감정이 피어나오는 것은 깊은 향기를 내는 제 뿌리입니다. 땅의 울림에서 깊숙이 박혀있는 뿌리. 그것은 씨앗의 뿌리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깨달음의 울림이고 그 울림은 말씀입니다. 그 맑음은 향기입니다. 차를 서너 사람이 마시면 그저 맛을 보는 정도이고 두이 마시면 잘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란 이렇듯 마주보고 앉으면 따뜻해지고 넉넉해지고 미소가 번집니다. 줄기에 달린 등을 뿌리가 보듬어 안고 있는 한 당신 같은 멋진 문장은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시가 아주 우선 뭐 유려하고 부드럽습니다. 읽어내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또 독자들도 쉬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라서 아마 앞으로 이 시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우선 들어요. 자,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이제 당신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금낭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시인데 이발 시인에게 금낭화는 무엇이고 여기서 지칭되고 있는 당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요즘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새롭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님이 아닌가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사실 제 시를 읽고 이렇게 해석을 이제 물론 이제 그 느낌을 다 갖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읽고 난 뒤에 느낌이 제가 쓴 의도하고 다르게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다르게 느껴질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썼던 거 뻔히 아는데 똑같이 저하고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면 저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를 이제 발표하고 난 뒤에 다르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금낭화를 쓸 때 어떤 뭐 종교적인 부분 전혀 사실 생각은 안 하고 썼어요. 근데 뭐냐면 종교적인 부분하고 이제 시하고는 조금 전에 물어봐서 그런데 사실 이 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 안 하고 쓴 시예요, 사실은. 뭐 금낭화는 이제 우리 이제 집에 이제 앞에 이제 꽃밭이 있어요. 꽃밭이 이제 꽃이 여러 가지 종류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금낭화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한 포기인데 한 포기가 있는데 꽃은 매년 그래 잘 이렇게 꽃이 피어요. 지금도 이제 금낭화 지금 피어 있는데 금낭화 꽃말이 뭐냐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거든요. 꽃말. 그 박물처럼 이렇게 쭉 달리는 그렇죠, 꽃이 그렇죠. 금낭화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금낭화가 이 꽃이 하트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경향이 많아요. 일평생 하트와 같은 그렇죠. 인생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좀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사물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좀 뭔가 나와요. 사실은 느끼는 게 있는데 근데 우리는 스쳐 지나가죠. 금낭 이쁘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 왜 이쁘지? 뭐 이쁜 거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보고 이런 게 이제 생기면 저게 그리고 또 이제 꽃말이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헌신적인 게 될 수 있고 희생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의 당신은 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인간의 부모님도 뭐 어머님도 될 돌아가신 수 있고. 부모님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근임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쓴 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금나가라는 이제 그 꽃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면서 썼지만 사실 우리 이제 일상적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가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 유일이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only you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일성 이런 것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숨막히는 세계거든요. 근데 시가 갖는 이 다이성은 어떠한 부분에 적용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당신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서 예술적 세계가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시를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그 시가 한 편이 있었어요.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거든요. 우린 똑같은 사물을 내 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이발 시인은 이 금낭하라고 하는 대상을 내재화해서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세계성입니다. 이것들을 아주 그 정서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잘 노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의적으로 이제 생각을 이렇게 저도 뭐 합니다만은 아마 이제 누구보다도 이발 시인에 대한 근황이라든가 그다음 인생의 역정이라든가 변해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시인이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치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변해가고자 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조우, 만남 이런 것들로 서서히 이행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발 시인의 모노드라마로부터 세 번째 시집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럼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시의 길이라고 하는 것과 삶의 길은 늘 우리 상충하고 부딪힙니다. 항상 현실이라는 문제와 내가 가서 같았고자 하는 세계는 늘 부딪히잖아요. 우리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시를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거나 뭐 아니면 융합을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사실 시를 쓰는 시인들이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사실 어차피 누구나 다 똑같이 현실은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현실하고 같이 시와 동반자로서 같은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게 이제 시인의 뭐 운명일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왜냐면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싸우면서, 그러니까 대립된 구도로서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봤었어요. 뭐냐면, 어떤 데는 이제 시를 잊어버리려고 하다가도 시가 또 이제 갑자기 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 잡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 그렇죠. 안에 이제 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또 현실적인 부분이 또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시와 현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대립에 상충되는 그런 그 대립 관계인데
또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떤 데는 이제 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 또 나를 위로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이거를 동시에 같이 현실과 시가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싸우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시집이 한 10년 지나서 낸 부분은 왜 그러냐니까 현실적인 부분하고 사실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시하고 관계가. 왜냐하면 그 공백 기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제가 또 현실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 대해서 좀 멀리했다. 그렇게 멀리했지만 시는 또 어김없이 찾아와서 자꾸 저를 이제 옆구리 쑤시죠 사실. 못 살게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지만 저는 배제를 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또 충실하는 또 삶을 또 뭐 살아가다가 결국 또 시는 또 이제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시를 내가 또 안을 경우가 또 생기기도 했죠. 그러니까 시의 길이라는 부분은 항상 그 시인들은 현실하고 시하고는 어떤 대립관계 쪽에서의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게 그 느낌에 대한 부분이에요. 느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맹목적인 삶은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날까지 한 느끼면서 살자 그 이야기를 항상 제가 가슴에 묻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시를 쓰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요. 느낀다는 것은 어떤 삶의 어떤 하나의 뭐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존재에 대한 가치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살아간다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삶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상실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부침이란 게 있잖아요. 그 현실적인 부분과 이상과 뭐 늘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 관계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지치면 또 시가 내게 찾아왔고 일종의 거의 도피처 또는 뭐 안식처라고 얘기를 하나요? 뭐 안식처 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시에서 또 일평생 그 팽팽하게 긴장을 하면서 시를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또 풀어지기도 하고 또 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몰리면 또 현실로 또 이렇게 돌아보기도 되고 이거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반복이 되는 그 궤적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위험한 것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천착해서 벗어나 버리면 시를 영원히 놓아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경계선을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잘 현명하게 이렇게 잘 견뎌오셨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빠지려고 그래도 이렇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자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온 흔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동에 같이 이제 그 글을 쓰는 이제 또 지역 이제 계시는 그 시인 한 분이 계신데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이발 씨는 출판으로 그 아파트 두 채를 날리고 내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끔씩 술 먹으면 그런 이야기 해요. 저는 그걸 나쁘게 전혀 안 받아들이는데 제 흔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흔적인데 거기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판하다가 아파트 두 채 날릴 수도 있죠. 사실 근데 그게 영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제가 출판을 하면서 제일 지금도 고맙고 감사히 생각하는 게 참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지금 저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제 그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그 앞에 사람이 있는 거와 사람이 없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람이 물론 저한테 상처 준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더 돌아놓고 생각하면 제가 상처를 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집 표사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그 내가 상처를 준 사람한테는 60이 이제 나이가 그때 나이가 들었을 때였는데 그 60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 말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60이 되면서 아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부분, 내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받고 싶으면 내가 내 스스로 이제 그 위안을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아직 같이 살아 있으니까 그 한 지붕에 한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좀 풀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연락해가지고 다 받아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죠. 받아줘서 고맙고 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은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다. 예를 들면 알았다고만 해도 고맙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상처 준 사람이 사라진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랑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 참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참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대상을 완전히 용해를 시켜서 내재화하고 그것을 다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갖는 용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금 뭐 사과를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드디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늘 타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을 하고 탓하잖아요. 나는 너 때문에 뭐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이 마음을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이휘발 시인은 비로소 이제 이 시집의 제목처럼 지난밤 내가 읽은 문장은 사람이었다처럼 드디어 이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그 소중함 이런 것들이 내재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아마 이제 표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번 그 읽어 보면서 우리 1부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2부에 또 좋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의 말을 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그 전으로 몸의 기운이 달라졌다. 통증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살아있음을 깨우쳐 주었다. 한의원을 자주 들락거렸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몸의 울림이었다. 정신 또한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살아온 지난 흔적에 대해 더듬기 시작했다. 먼저 사람이 떠올랐다.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었다. 곱씹어보면 내부자는 나 자신이었다. 가슴에 엉그러진 그 인연을 끄집어내어 연락을 했다. 진심이 통했는지 손을 내밀어 주었다. 눈물이 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아우렐리우스만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이휘발 시인의 고백록을 이제 표사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부에서 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